안녕하세요. 박건우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게 제가 강의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자, 혹시 이제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EP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학습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질문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KKU92121 nate.com으로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가관리에게는 우리 4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론 문제가 40에서 한 45% 정도,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 수로 보면 대략 한 17문제에서 18문제, 많이 출제될 때는 19문제까지 이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에서 한 60% 정도, 한 약 22문제 정도는 우리 계산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최소한 28문제, 70점 이상 맞으셔야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자, 수업 방식은 우선 서브노트로 그 단원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교재 이론 내용을 보충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3단계로 교재 예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단계로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 1회에서 3회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서브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브노트는 우리 교재 이론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는 자주 나왔던 그런 문장들만 제가 선별해서 그렇게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서브노트가 약 한 71장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출력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종이로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링 제본을 통해서 가지고 다니시고 학습을 한다면 좀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수업 한번 듣고 교재 내용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동 시간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렇게 이동 시간에 서브노트를 통해서 원가 이론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원가 이론은 이렇게 커버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꼭 책상에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실제 문제를 풀이를 한다면 원가관리에게는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4개년도 구해서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셔야만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재 연습 문제나 예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몇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 유형을 꼭 파악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연습 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되지만 문제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 기출 문제를 한번 학습을 해 보십시오. 실제 연습 문제보다 기출 문제는 좀 더 쉽게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관리에게는 논리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는 쭉 진행을 합니다. 다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한 번에 끝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원가 관리에게를 학습을 하십시오. 맨 처음에 원가 계산부터 관리에게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까지 쭉 전 단원이 일관된 논리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한 번에 집중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은 동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제 노트북이나 집에 컴퓨터를 통해서 보시다 보면 조금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 전에 서브노트나 교재를 약 10분 정도만 읽어보세요. 미리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고 동영상 수업을 듣는다면 좀 더 원가관리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수업 들으면서 꼭 필기를 하십시오. 저하고 같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수업 듣는 것과 똑같이 같이 필기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예제나 연습 문제 풀이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는 동영상을 잠깐 정지를 시키고 미리 읽어보고
동영상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바로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경 계열이나 경영학 계열이어서 어느 정도 원가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무리 없이 들을 수가 있지만 원가 관리 회계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제나 연습문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수업을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미리 동영상 듣기 전에 한 10분 정도, 특히 예제나 연습 문제 풀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듣게 되면 복습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 수업 들으면서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 팁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본 수업 하기 전에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브노트는 1쪽이고 우리 교재 목차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 관리회계 파트는 크게 우리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가 배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계획, 의사결정, 마지막으로 통제 성과평가. 자, 이 목차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경영자라는 CEO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목차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장 첫 번째 궁금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 계산기가 얼마가 들어갈까? 얼마가 투입될까?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원가 배분, 원가 계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계산기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까? 그거 계산하는 게 원가 배분, 원가 계산이죠. 내가 얼마짜리 계산기를 만들고 있는가? 계산기 만드는데 얼마가 투입되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것이 원가 배분, 원가 계산이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계산을 더하기 전에 기초 이론을 배웁니다.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란 무엇인가, 그 다음 원가의 분류, 그 다음 원가 회계의 흐름, 제조 회사의 어떤 흐름, 그 다음 보조 부분과 제조 간접 부분, 이렇게 배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 내용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이제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주문 제작에서 판매하는 기업에 적합한 이거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우리가 개별 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로 고객이 주문해서 내가 만들어 파는 그런 기업에 적합한 개별 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 체계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가 있습니다. 주문 제작에서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닌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기업, 즉 소품종 대량 생산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인 종합 원가를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계산기. 내가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자, 이런 계산기 만드는 기업에 적합한 종합 원가 계산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자, 네 번째로 표준 원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표준 원가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놨어요. 이 계산기 원가를 계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갈까? 미리 사전에 결정해 놓은 그런 어떤 배부율이나 그런 배부 기준을 통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한 표준 원가 계산 방법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 변동 원가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변동 원가 계산 방식.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제품에 배분시키지 않고 바로 기간 비용으로 기간 원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변동 원가 계산 방식을 합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게요. 자, 6번째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신이론인 그런 원가 계산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ABC 원가,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수명 주기 원가 계산, 품질 원가 계산, 그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신이론을 활용한 원가 계산 방법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뭘 배워요?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 계산기가 얼마짜리일까? 얼마가 투입될까?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이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우리가 원가 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계산기 생산하는데 3만 원이 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원가회계 파트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과연 이 계산기를 몇 개 팔아야만 손익분기가 나올까?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 팔아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 영화 보게 되면 있죠? 변호인이나 또는 기타 어떤 용의자 이런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관객이 얼마이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이 제로가 되는 그런 어떤 관객 수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내가 몇 개 팔아야만 이익이 제로가 될까? 그런 손익분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 제조해서 판매해야 될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CVP 단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 그다음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판매량. 자, 두 번째로 관련 원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시장에 계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C라는 기업에서 특별 주문을 해달라는 제시가 왔습니다. 계산기 1,000개를 이번 달 안에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주시오. 근데 가격은 얼마로 하겠다. 자, C업체가 우리 회사에 제안을 했는데 내가 C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내가 수락할까 수락하지 않을까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 주문 수락 여부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계산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을 제가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외부에서 구입하지 말고 내가 직접 부품도 만들어서 계산기 만들어 볼까? 부품의 자가 제조 여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손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수익 비용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 원가랍니다. 근데 관련 원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주로 단기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본 예산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이 계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은 계산기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장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천에 땅을 사서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도 사고 공장도 사고 이런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을 자본 예산이라는 거죠. 공장을 지어서 계산기를 추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까? 그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실이냐? 자, 그런 거 의사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본 예산은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장기간에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계산기 제조하는데 얼마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내가 미래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그런 관련된 거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종업원이나 또는 부서장이나 성과평가를 하겠죠.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요? 항상 기업은 어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잘했다 못했다. 즉 책임회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책임회계라는 것은 예상과 실적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계산기 제조하는데 3만 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만들어 보니까 4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또는 3만 원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2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예상과 실적 또는 매출액, 판매 단가를 4만 원에 판매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5만 원에 팔았어요. 또는 4만 원에 팔 거라고 예상했는데 3만 5천에 팔았습니다. 자, 그렇게 수익과 비용을 예상과 실적을 비교하는 것을 책임회계랍니다. 왜 예상과 실적을 비교를 할까요?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계산기 제조하는데 3만 원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4만 원 들었다면 왜 많이 들었을까?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놀면서 일을 했어요. 즉 인건비를 많이 받아가는 거죠. 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놀면서 일을 해서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 생산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통제를 해야 되겠죠. 즉 내년도에는 원가가 적게 발생하도록 통제하는, 즉 제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3만 원 계산기 제조하는데 3만 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만 5천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싸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종업원들이 일을 잘했겠죠. 그렇다면 뭘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자, 매출 쪽을 따져보면 올해 어떤 판매를 1억 발생할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 1억 2천이 발생했다. 그러면 종업원들 일을 더 잘한 거죠. 그럴 때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매출이 1억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9천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와 관련된 종업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거겠죠.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실적이 더 많이 발생했다. 또는 예상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았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우리 기업에 있는 근로자나 경영자들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상과 실적을 두 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라는 신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주주의 이익, 주주의 성과평가 따지는데 전통적인 손익계산서 관점을 보지 않고 재무관리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주주의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신이론인 EVA를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가. 좁은 의미로 이 두 파트를 우리가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원가, 관리회계. 좁은 의미로 이렇게 영역을 나누자면 원가 계산하는 것을 원가회계 파트, 그 다음에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가하는 파트를 관리회계 파트랍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전체를 우리는 관리회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거죠. 넓은 의미로 보자면 관리회계 안에 이렇게 원가회계가 있는 겁니다. 자, 넓은 의미로는 원가회계를 포함한 전체를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좁은 의미로 두 개를 각각 나누자면 이쪽은 원가 파트, 이쪽은 관리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차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교재 21쪽. 자, 서브노트는 1쪽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1절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우리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계산기 만드는 회사는 어떤 걸 합니까? 계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죠. 이걸 우리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계산기라는 것을 우리가 제조하는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고, 이 계산기 만드는데 얼마가 투입되었다. 이걸 우리가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화폐 금액,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한 것을 우리가 회사에서 이용을 하죠. 이걸 우리가 유용한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산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자료. 계산기 만드는데 얼마 금액들이 투입되었다. 인건비, 원재료 얼마 투입되었다. 자,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정보 이용자, 이런 원가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크게 이 정보를 이용하는 분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외부 이용자는 누구죠? 회사의 주식 투자 또는 유상증자 참여하는 그런 주주들. 그 다음에 기업에 대출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은행들, 채권자. 그 다음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세수 확보 관련 국세청. 자, 기타 등등 있겠죠. 이런 기업 외부의 이용자들이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외부 이용자들에게 원가 정보를,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자, 기업 회계 기준 준수해서 뭘 만듭니까? 자, 이런 원가 정보는 기업에서 이제 계산기를 제조해서 3만 원에 제조해서 판매가 되면 3만 원이 뭐가 됩니까?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겠고요. 판매가 안 되면 뭐로 남아 있습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 재고로 남아 있겠죠.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역을 우리가 재무회계 영역이랍니다. 근데 재무회계 영역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를 기록하는 어떤 회계 과정이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니까 성격이 어떻죠?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원가 정보를 또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 이용자, 경영자죠. 경영자. 자, 쉽게 말하면 사장이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용합니까? 미래에 우리 회사의 계획이나 또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등등등 하기 위해서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부 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특정 목적이 없죠. 이 표현을 일정 기준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목적 적합하게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일정한 원칙대로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사업하는데 경영자가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미래 계획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영역을 우리가 관리회계 영역이죠. 자, 이때 관리회계는 우리 넓은 의미에서 관리회계라는 용어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관리회계에서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왜 씁니까? 미래 계획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자, 원가 정보가 최종 나중에 뭐로 기록됩니까? 원가 계산하는 거죠. 원가 계산. 이거 원가 회계고요. 자, 이런 원가 회계는 재무회계에서는 이거 기록하기 위해서 매출원가, 재고자산 기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는 미래 계획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원가 회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경영자가 이용하니까 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면 되지 반드시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우리 회사의 미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 이용이 되고 그다음 미래 계획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브로트 이쪽을 볼게요. 자, 원가 회계 영역과 관리 회계 영역. 자, 첫 번째.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원가 회계 영역은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초점이 있고 그다음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 평가는 관리 회계 영역이다. 좁은 의미로 두 개를 나누자면.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 그다음 손익계산서, 자, 관리 회계에서는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 평가하는데 이런 원가 회계 정보를 자,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가 회계의 한계점을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교재 내용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재 21쪽. 자, 회계. 그림 1-1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를 우리가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고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 영역. 자, 내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 관리회계 영역입니다. 자, 22쪽 표 1-1번 박스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재무회계는 목적, 외부 이용자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용자는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정부, 국세청, 관리회계는 주로 내부 경영자. 그다음 보고서단은 재무회계 파트는 일정 목적을 위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 관리회계는 특수 목적의 재무제표와 기타 보고서, 즉 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나만 보고 알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즉 특수 목적, 나의 목적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고 기타 보고서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고서 작성 이유는 재무회계 파트는 기업회계 기준, 법률에 의한 요구고요. 그다음 관리회계는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면 된다. 즉 내가 보기 편하게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중고기준, 기업회계 기준, 관리회계는 일정 기준이 없고, 자, 정보의 내용 성격은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 객관적,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하다. 자, 요 내용이 표 1-10은 별표를 해주세요. 자, 가끔 기출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가끔 실전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곤 합니다. 자, 23쪽 원가 회계의, 자, 맨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 회계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 자료를 확인, 분류, 집계하는 회계 분야이다. 자, 그림 1-2번. 자, 회계. 재무상태표 회계가 있고 손익계산서 회계가 있고요. 자, 재무회계적인 측면을 보자면 우리 원가회계는, 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재고자산을 구성할 수도 있고, 판매가 되면, 없어지면 뭐로 됩니까? 비용 항목인 매출원가로 계산이 되겠죠. 자, 비용회계 밑에 매출원가, 자산회계 밑에 재고자산이라고 그렇게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표 2-4번. 자, 표 2-4번이 아니고 24쪽 그림 1-3번 원가회계 영역. 자, 재무회계의 제품 원가 계산의 이용.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의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가의 이용.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기업의 원가 정보, 원가회계.
이런 원가 회계는 우리가 재무 회계에서 이용되기도 하고, 자, 관리 회계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로 관리 회계는 원가를 포함한 영역이고요. 자, 이렇게 벤다이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가 회계는 재무 회계 이거, 그 다음 관리 회계의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 평가. 자, 이 정도 정리를 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내용과 관련된 문장들은 서브노트에 제가 서머리를 다 해두었고요. 그거로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쪽 원가 회계의 한계점.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자연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원가 회계 정보의 한계. 화폐 단위로 표시되지만 계량적인 금액이죠. 금액. 얼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질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금액으로 얼마. 자, 그래서 원가 회계의 한계는 질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다. 자, 27쪽 회계 절차의 어려움.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원가 회계는 둘째 문장에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 경영자의 목적, 그 다음에 기업 환경마다 다 틀립니다. 통일된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회계 절차 적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 환경마다 다르다. 세 번째,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시면 기업에서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이거 수기로 다 작성 안 합니다. 전부 다 전산 시스템을 깔아서 전산에서 자동 계산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SAP, 오라클, 도전 그런 어떤 전산 장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원가 계산을 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다 있는데, 자,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둘째 줄에 특정한 시점에 원가 회계가 모든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최고 CEO입니다. 경영자입니다. 나는 이런 원가 정보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원가 정보를 뽑기 위해서는 기존 전산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전산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산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상황에서 원가 정보를 뽑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계산되게끔 1년,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렇게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원가 정보를 다른 목적을 뽑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산 변화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과 효익의 분석. 자, 기업에서 원가 정보를 파악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뒤에서 계속 배울 건데 디테일하게 깊게 파악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전산 장비 세팅도 그만큼 어렵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파악할지는 항상 효익과 두 개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얻는 이익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원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효익을 분석해서 원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 비용과 효익의 분석입니다. 자, 한계점은 여러분들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교재는 27쪽. 자, 서브노트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2쪽을 한번 볼게요.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대학에서 또는 이제 학교에서 원가회계나 상경계열 또는 경영학 계열이면 원가회계를 한번 접했기 때문에 쉽게 용어 같은 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가회계라는 학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가 용어를 설명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조금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 조금 유치하지만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연필. 뭐가 들어갈까요? 나무가 들어가겠죠. 여기 연필심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거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할 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장소, 내 건물이나 토지가 없다면 다른 사람과 빌려야 되죠. 공장 임차하면 임차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리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연필을 만드는데 서브노트에 있는 5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훨씬 더 많겠지만, 자, 연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이 제조하는 비용들이 5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그러면 원재료와 관련된 원재료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쓰게 되면 우리 인건비가 발생하겠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발생할 겁니다. 세 번째, 공장을 빌려서 연필을 생산하게 되면 임차료를 줘야 되겠죠. 공장 임차료. 그 다음에 기계를 돌려야 되겠죠. 기계를 돌리면 뭐가 발생합니까?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전기료를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연필을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필이 완성되면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럼 판매가 되면 회사의 손익계정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자,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기록되겠죠. 자, 판매가 안 되면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용어 들어가겠습니다. 원가의 개념.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보겠습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즉, 연필 제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가의 개념은 특정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자, 연필 제조회사에서 특정 목적은 뭐예요? 연필을 만드는 거죠. 즉, 연필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연필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근데 만약 원재료가 있어요. 우리 연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겠죠. 자, 이 나무를 창고에 보관할 겁니다. 내가 쓸 때마다 하나씩 뺐을 건데, 근데 창고에 보관하다가 잘못 보관해서 나무가 썩었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연필 제조에 기여를 합니까? 안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즉, 나무를 잘못 보관해서 썩어서 버렸다면 이때 발생된 비용들은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다. 원재료 사서 투입해야 되겠죠. 인건비가 발생해야 되겠고요. 임차료를 줘야 되겠고요. 기계를 쓰면 감가비가 발생하겠죠. 전기를 쓰면 전기를 줘야 되겠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희생, 즉 지출을 해야만 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출, 희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즉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지불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원가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얼마 투입했다, 얼마 썼다, 얼마 나갔다,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다. 즉 지출을 해야 된다. 연필을 제조하는데 특정 목적에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 창출 유무에 따른 분류에 따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자산, 비용, 손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은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 연필을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판매 안 했기 때문에 돈 들어온 건 없죠. 아직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자산을 합니다. 즉, 연필이 판매 안 되었다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남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 즉 판매가 되었다는 거죠. 수익 획득,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연필 판매를 통해서 이때 연필 원가는 뭐로 됩니까?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손실이라는 것은 자, 수익 획득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입니다.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 자, 나무를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나무가 썩어서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연필 제조에 관련이 있습니까? 기여를 했습니까? 기여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중에 이 손실은 원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가겠죠. 영업의 비용으로 가서 이렇게 수익 획득에 직접 기여하지 못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우리 재무회계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산, 비용, 손실. 자산은 재고자산, 비용은 판매가 되면 수익 획득에 기여하게 되면 매출원가로 비용 계산된다. 근데 수익 획득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것은 우리가 손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실제 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그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의 특성 보겠습니다. 원가의 특성. 자, 별표 2개 됐죠? 별표 2개. 자, 이 내용도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자, 첫 번째, 원가의 특성은 이 개념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연필을 제조하는데 원재료비 이렇게 막 투입되었죠? 투입되는데 이 전부가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교환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내용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자연적인 요소인 공기와 바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공기, 바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교환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기나 바람을 우리가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상적인 소비액이다.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돼야 됩니다. 즉, 연필 제조와 직접 관련된 그런 소비액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것만 우리는 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재고자산, 그런 나무를 잘못 보관해 썩어서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연필 제조에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액이라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즉, 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소비액이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입니다. 소비액. 물품이나 자, 구입했다고 바로 원가 되는 건 아니죠. 구입했다고 바로 비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원가 됩니까? 안 되죠. 써야 됩니다. 소비를 해야만 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구입했다고 바로 원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감가상각비, 기계를 써야만 감가상각비 되어야만 연필 제조하는데 원가 계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이다. 구입했다고 바로 비용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계를 구입했다고 바로 연필 제조에 기여하는 건 아니고 기계를 쓰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어야만 그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연필 원가에 나중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제조기업의 연필 제조회사의 경제적 활동은 뭡니까?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활동과 판매활동 관련된 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씁니다. 표현을 쓰고요.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필 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의 네 가지 특성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 가치,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즉 얼마 들어갔다. 두 번째, 정상적인 연필 만드는데 소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이 되어야 됩니다. 구입했다고 바로 원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계장치, 그 다음에 원재료, 실제 연필 제조에 써야만 원재료비, 감가상각비 그렇게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한 것만 원가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재 내용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27쪽 자, 넘버 2의 원가의 의 바로 밑에 원가의 개념.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으로서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조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이 원가가 됩니다. 특정 목적,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 화폐 가치 측정, 그리고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으면 자산, 수익 획득에 사용되면 비용, 수익 획득에 전혀 기여 못하면 손실. 자, 교재 28쪽에 그렇게 표 1-5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쪽에 원가의 특성. 자, 네 가지 특성이 있죠. 경제적 가치, 정상 소비액, 그 다음에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된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